상대표시장 같은 경우에 여의도 선거 명당으로 알려진 대합빌딩에 선거 사무실 차린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다가 사무실 임대 가계약했다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건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장 소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 많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대선의 명당이라고 됐던 게 뭐냐면은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서 캠프를 차려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 여기가 정말 대선 명당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네. 이 대하빌딩을 갖고 있는 회장님이 여의도에 한 4-5개의 건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대선 캠프는 다 거기에 해요. 아. 근데 이 대하빌딩이 제일 커요. 제일 크고 여기에 가면은 그 회장님이 불러요. 저도 이제 몇 번 갔었는데 그래 내가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지. 임대료 10% 깎아줄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무성 당대표 만들 때도 이제 제가 찾아뵙고 저 임대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김무성 대표가 돼야지 20% 깎아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려면은 뭐 정말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 대합빌딩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일단은 여기를 선점을 해야 일단은 명당에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후보나 우리가 배출할 수 있다. 그런 암묵적인 얘기들이 여의도 바닥에 있으니까 여기 사무실을 구하는 게 일단 기선제압에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구하면 거기서 마주칠 수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2층이 좋냐, 3층이 좋냐, 층별로 또 명당이 따로 있어요. 2층이 제일 좋아요. 아, 2층이요? 2층에서 캠프 차리는 곳은 다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2층을 빨리 선점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대합빌딩 워낙 유명해가지고 근데 이제 디스카운트 회장님께서 디스카운트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게 장기 임대랑 다르게 단기 임대는 원래 비싸요. 엄청 그쵸.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디스카운트가 이만큼 올려놓은 다음에 디스카운트 해줄게 기분 좋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재미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신경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캠프를 찾으려면 이 여의도 바닥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사람과 정보가 다 모이다 보니까 딴 데 나가면은 되게 약간 소외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복작복작하고 사람들끼리 만나고 서로 이제 욕은 안 하죠. 서로 욕은 안 하지만은 굉장히 흥미롭게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대합빌딩이 사무실로 괜찮은 게 뭐냐면은 통으로 틀 수가 있어요. 아, 다. 다 확 틀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빌딩들은 그걸 못 해요. 다 벽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틀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단히 유연성 있게 그 엘리베이터를 기점으로 양쪽을 다 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예를 들면 조직을 담당하는데 조직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이렇게 놓잖아요. 따로 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쫙 터가지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대합빌딩을 선호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쯤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가 세종 수도 이전을 대선 간판 공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역대에서 충청도가 그렇게 표가 많지 않지만 충청도를 선점을 하면 꼭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가 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충청도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학교 다니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충청도의 사람이에요 이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나 충청도 사위 그러면서 뭐 세종 수도 완성 뭐 이렇게 하면서 충청도의 표심을 가져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발빠르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전략으로 대단히 훌륭한 선거 전략.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산 대통령 되시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은 안 가고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려고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역대 대선 중에서 이제 정책을 막 여러 개 내놓잖아요. 근데 그게 확연하게 눈으로 확연하게 표로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거의 유일한 게 이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행정수도 이전이에요. 그 이후에 충청권에 물론 수도권에서 약간의 빠지긴 했지만은 충청권에서 확연하게 올랐거든요.
이제 2002년을 다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당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이게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 이게 또 넘어야 되는 게 이게 관습헌법으로 위헌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헌법을 고치든 아니면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한다 이제 헌법을 고치든 아니면은 이거를 헌재 가서 다시. 근데 사실은 관습 헌법이라는 건 헌법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명기를 이제 하는 명기를 거죠. 하는 명기를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친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해야 돼서 이것도 좀 뭐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는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는 꿈에 이제 희망에 또 부풀어 있고 그러는데 이게 막상 내용이 나오면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뭐 9일날 윤석열도 뭐 아크로비스타 간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도 한다고 하면 그게 상징적이긴 한데 이제 완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지금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 대선 출마 공식화했고 지금 줄줄이 이제 김경구 전 지사나 김동연 경기지사도 출마 의사 밝힐 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뭐 출마 쪽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TV조선에서 나오긴 했어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의사 밝혔고 민주당 경선구도 어떻게 될까요? 의미 없어요.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출 추대 대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각을 세우는 얘기를 뭐 이재명 대표랑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도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를 뭐 얘기를 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별 의미 없는 당내 경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심을 했더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랑 그 이제 치킨 먹으면서 탄핵되고 치킨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출마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지 않을까. 내란을 이렇게 특히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은 결국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제 또 압도적인 분위기면은 글쎄요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뭐 100% 온라인으로 한다라고 뭐 오늘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당 관계자 말도 있고 그러면은 세계일보 기사로 나왔죠. 예, 기사일보로 기사로 나왔어요. 뭐 그러면은 이게 순회 경선하기가 어려우면은 사실 그래야지 이제 뭔가 그것도 보면서 바람도 불고 지역마다 이렇게 막 쫙쫙쫙 이제 수치 나오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 이제 경주마 같이 뭔가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흥행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온라인 선거면은 유튜브로 막 그 보도가 되고 그럴 텐데 중계되고 할 텐데 진짜 유튜브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인데. 아니 저희 거는 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될 분들이 너무 유튜브 보고 막 거기에 매몰되고 그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MBC 같은 레거시 미디어 우리 뉴스바사사는 또 MBC에 속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앙일보 기사 보고 너무 웃겼다는 거. 총선 개표 보는 거. 야 저거 방송 꺼. 그랬다는 거야. 유튜브 보자. 개표 보다가 저건 사실일 리가 없어. 방송 꺼 하고 고성이 나왔다.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맨날 유튜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방송사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맨날 고성국 TV, 신의 한수, 이봉주 TV 이런 거 보니까 서정. 망상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진짜 뭐 차기 대통령 그리고 어떤 지도자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유튜브 한두 건 보는 건 모르겠는데 밸런스를 좀 맞춰라 진짜. 조중동이라도 봐라 진짜. 정신 차리고 진짜.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고 개헌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원식 의장은 어떤 의도로 이 카드를 꺼낸 거라고 보세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의장 되시자마자 개헌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각종 언론 인터뷰나 본인 메시지 낼 때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면 개헌 안 할 거 아닌가? 그래서 못 박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신념인 것 같기도 하고 주위에 이제 헌정 회장들, 정대철 회장님들 같이 야권의 원로들 정치권의 원로들도 개헌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입장을 대변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내용을 합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현실적으로 사실 시간이 없어요. 음. 그걸 합의해가지고 기구 만들고 뭐 하고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있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다음번 대통령 되실 분이 좀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좀 개헌 문제는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했어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전에 개헌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독일 사례를 들어서 60년간 68차례 개헌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성현 헌법을 연성현법으로 바꿔야 된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게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오늘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놀이한다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가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각자 중요한 거를 좀 보면서 서로 이견을 좁혀가는 거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년에 6월항쟁 이후에 한 달 만에 개헌을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독재 정권의 이 전두환이 만든 체제가 사실상 무너졌으니 이거를 어떻게 새로 세울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력한 주자가 사실 없었어요. 사실 그게 DJ가 될지 YS가 될지 노태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서 이제 사자구도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유력한 선수가 있으면 후보가 있으면은 합의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워낙 유력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뭐 내란 종식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운을 띄워서 사실 그러면은 이제 무한정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을 띄워서 그러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 플랜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까지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대선 본선 들어가면은 여야 뭐 TV 토론 같은 거 하면서 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개헌도 중요하지만 파괴단 민주주의 회복하는 거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또 그리고 이제 그 국민투표법 이 현실적으로 지금 위헌 결정 났는데 이 문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 근데 1987년 개헌 당시 아무도 예상 못한 제왕적 의회가 출연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 막강한 의석을 170석 이상 갖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일당 독재가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개헌해야 된다 그러는 건데 저는 이런 사람들 되게 경멸해요. 자기가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안 하다가 그것이 뭐 없어지고 뺏기면은 또 막 하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본인 실세였잖아요. 윤석열 정권에. 그럼 집권 초기부터 개헌하자라고 했어야죠.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하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냥 좀 흠집 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권한, 민주당의 권한, 권력을 좀 약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권력 누릴 대로 누리고 뭐 정권 교체가 되면은 권력을 뺏겠다라는 걸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전 참 이런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제왕적 의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제왕적 의회가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랬어요. 그 이번에 헌재에 저 그 결정문 읽으면서 발표할 때 제게 눈에 띄었다는 게 윤석열 피청구인은 당선 뒤에 2년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총선 이길 수도 있는데 본인이 말아먹었다, 네가 말아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의회가 출연했다 제왕적이라보다는 뭐 탄핵을 30번씩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좀 성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내란 극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내란 극복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그러니까 의문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사저에서 나오는가, 관저에서 나오면은 내란 극복이 되는 건가?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으면 내란 극복이 되는 건가? 내란 특검이나 이게 돌아가서 그게 마무리되면 내란 특검이 되는 건가?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때 내내 적폐청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좀 여러모로 해야 될 과제들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교훈 삼을 필요는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정청래 의원이 대단히 자극적이고 과격한 말을 좀 많이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라가 정말 더 난장판 되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